자,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볼 지문은 2023 EBS 수능 특강 문학 3 이제 실전학습이죠. 실전학습 1회 고공가입니다. 실전학습은 앞선 영상들과는 달리 실전학습 1회가 모두 한 영상에 찍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목차는 밑에 설명에 따로 이렇게 적어 놓을 테니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바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고공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고공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작품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왔고, 고공가는 특히 고공답 주인가라는 시와 연계해서 알아두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 고공답 주인가라는 가사도 찾아봐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공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고공가라는 건 가사라는 갈래고요. 가사이기 때문에 율격이 외형률로 나타나죠. 3, 4조의 반복이나 4, 4조의 반복, 그리고 사음보의 반복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고공가라는 가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문 분석 먼저 보면은 집에 옷 밥을 두고 들먹은 저 고공아. 자, 일단 고공이라는 것은 머슴이에요. 그리고 고공아라고 불렀으니까 도노법 사용됐다고 할 수 있고요. 고공은 머슴이자 조정의 신하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들먹은이라는 시어를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들먹은이라는 시어는 못나고도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들먹은 고공아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금 고공, 즉 조정의 신하들은 못나고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왜 화자는 고공을 들먹었다고 생각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자, 우리 집 기별이라는 것은 우리 집 내력이고요. 조선의 역사를 비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알겠지만 고공, 우리 집 기별, 그리고 뭐 뒤에 나오는 할아버지 이런 시어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아두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가면은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쟤는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새끼 꼬며 이르리라. 자, 새끼를 꼬다라는 것은 짚을 꼬아서 줄처럼 만든 그런 것을 꼬면서 지금 고공들에게 말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화자는 새끼를 꼬며 고공, 즉 머슴, 조정의 신하에게 말을 걸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처음에 할아버지, 살림살이 하라 할 때, 자, 할아버지는 그렇다면 조선을 처음 건국한 태조로 볼 수 있겠죠. 자, 살림살이 하러 갈 때까지의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조선 왕조의 창업을 빗댄 것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고 넘어가길 바라요. 자, 처음 할아버지가 살림살이를 하려 할 때는 인심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털을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썰의 보습 쟁기소로 전답을 경작하니 올벼 논 텃밭이 여들의 가리로다. 자, 일단 사람이 절로 모였다라는 것은 과거의 고공들이 절로 모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과거의 고공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풀을 베고 털을 닦아 큰 집을 지어내요. 그리고 뭐 보습쟁기소로 전답을 경작하니 뭐 여들의 가리로다 라는 걸 보니, 자, 처음 살림살이 할 때는 요즘의 고공들과 달리 과거의 고공들이 협력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자,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건국 초기 나라의 기초를 확립한 상황을 빗댄 것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요. 자, 여들의 가리 알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들의 가리는 8일 동안 갈 만한 넓은 땅이라는 의미로 조선 팔도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 태조가 사람들 모아서 사람들이랑 같이 조선 팔도를 세운 거죠. 자, 그것처럼 할아버지가 처음 살림살이 할 때는 사람들이 절로 모여서 그 고공들 또한 협력을 해서 여들의 가리를 만들었는데 지금 고공들은 그렇지 않으니 지금 과거의 고공들의 얘기를 하면서 현재의 고공을 비판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끝까지 봅시다. 자손의 전개하여 대대로 나려오니.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고공들과 할아버지가 열심히 만든 여들의 가리가 자손 대대로 내려와요.
그쵸? 우리 나라가 존속되어 후손들에게 내려온 거죠.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큰 검터라. 자,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 과거의 고공들은 근검했다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논밭도 좋아요. 자, 이 부분은 과거에 좋았던 상황을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청자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윗글을 정리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 과거 고공의 모습은 부지런하고 검소하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라는 부분인데 영화로웠던 과거의 내력을 떠올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승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봅시다. 자, 저희마다 농사지어 가멸게 살던 것을, 가멸게가 여러분 뭐 가뭄이 들어서 뭐 부족하게 이런 게 아니라 풍족하게예요. 풍족하게. 자, 이런 가멸게 같은 거 밑줄 쳐놓고 단어 뜻을 묻는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멸다라는 거 그냥 느낌만 보고 뭔가 부족하게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풍족하게 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농사지어 풍족하게 살던 것을, 자, 던이라는 과거 해상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사용되고 있으니 지금 여기는 과거 부분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풍족하게 살았어. 근데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 어이 아주 없어. 과거랑 달리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없대요. 지금 화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인 요사이 고공이 드러나고요. 과거의 고공들과 대조되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요사이 고공이 부정적이고 과거의 고공은 긍정적인 존재들이에요.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호시 좋고 구주나. 자, 지금 이 부분은 내 밥사발이 더 큰가, 제 밥사발이 더 큰가, 아니면 내 옷이 더 좋은가, 제 옷이 더 좋은가. 지금 자신의 이익만 쫓으며 다투는 상황을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자, 이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신하들끼리 이권을 두고 서로 싸우는 상황을 빗댄 것이라는 옳은 선지가 윗글에 정리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 현재 고공의 모습은 개인적 이익만을 챙기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쉬게 하는 듯 과거의 고공들과 달리 요사의 고공들이 하는 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일이에요. 지금 이것처럼 다투는 것밖에 안 해요. 무슨 일 생각에 흘깃할깃 하는 건가? 자, 흘깃할깃이라는 표현이 좀 재밌지 않나요? 지금 반목하고 질시하는 모습을 표현한 시어가 바로 흘깃할깃이에요. 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서. 지금 여기서 너희는 요사이 고공들이죠. 자, 요사이 고공들이 일을 안 하고 지금 시절조차 사나워. 그래서 가뜩의 내 세간이 풀어지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인과관계는 우리 잘 알아둡시다. 지금 자체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고공들 일도 안 해. 시절도 사나워. 그래서 내 세간이 풀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엊그제 화강도에 가산을 탕진하니. 자, 화강도 정말 중요한 시어고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화강도가 의미하는 왜적을 알아둔다면 이 가사가 쓰인 시대 상황도 여러분들이 바로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화강도의 뜻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가 황폐해진 상황을 빗댄 것이라는 왜적으로 인해 시대가 혼란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화강도 때문에 집 하나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어요. 왜적, 임진왜란 때문에 황폐해진 나라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크나큰 세사를 어찌하여 치르려뇨? 자, 세사는 대대로 지내오는 제사를 의미하고요. 자, 승까지의 부분은 머슴들의 다툼으로 인해 황폐해진 현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가면은 김과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 먹으스라. 자, 우리 요사이 고공들이 조금 더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죠. 김과 이가 고공들아 너네 새 마음 좀 먹어 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신하들, 즉 고공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너희네 젊었느냐 생각 설마 아니하냐? 한소태 밥 먹으며 매양에 시기하랴. 자, 지금 사실 김과 이가 고공들은 같은 밥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은 녹봉 받는 사람들이고 같은 조선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매양 시기하랴.
지금 나라가 혼란해진 상황에서도 니해줄 줄 모르고 사리사욕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기하고 다투는 조정의 신하들을 드러냅니다. 자, 보기로 참고하여 윗글을 해석하는 문제에 당파 싸움을 일삼는 중앙 관리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농사를 지으스라. 야, 너네 새 마음 좀 먹고 이제 협력 좀 해.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농사 좀 짓자. 라는 의미고요. 조정의 신하들끼리 협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죠. 한 집이 가멸면. 자, 우리 아까 가멸다, 가멸면. 이것도 뭐였죠? 그렇죠. 풍족하면이에요. 이거 가문다, 이거 아니에요. 못 산다, 이거 아니에요. 못 믿는 사람들을 위해 앞에 가멸게, 풍족하게 꼭 기억하세요. 그 한 집이 풍족하면 옷밥을 걱정하랴. 누구는 쟁기 잡고 누구는 소를 모니. 자, 누구는 쟁기 잡고 누구는 소를 모니. 이거 자체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고공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이러길 바라는 거예요. 밭 깔고 논 삶아 벼 세워 던져주고 날 좋은 호미로 김을 메었으라. 자, 그렇다면 우리 과거의 고공들처럼 협력해서 농사 좀 짓자 라고 얘기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요. 근데 현실은 산전도 거칠었고 모눈도 우거졌다. 쌀이 피가 말뚝처럼 벼 곁에 세울세라. 농사일에 힘쓰지 않아 쌀이와 피가 말뚝처럼 벼 곁에 무성하게 자랄까 두렵다는 뜻을 담은 시구고요. 신하가 나랏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나라가 황폐해지는 것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어나 시구, 시행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가면 칠석에 홍이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꼬기 뉘 잘하며 서밀랑 니 엮으랴. 너희 제주 헤아려 서로서로 맡으스라. 자, 지금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각자의 일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김과 이가 고공들이 협력할 것을 제시하며 나랏일에 협력할 것을 농사일로 비유하여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을 거둔 후면 성조를 아니하랴. 자, 성조는 원래 건물을 수호하는 성조신인데 여기서는 그냥 집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집일랑 내 지을게, 우밀랑 니 묻어라. 너희 제주로 내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자, 윗글에 정리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 고공에 대한 당부로 이를 분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몽석에 별을 넣은들 좋은 해 구름 끼어 볕일을 언제 보랴. 우리 몽석에 별을 널어도 지금 좋은 해에 구름이 끼어 있어요. 그럼 해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볕일을 언제 보랴 라는 내용이고요. 자, 해에 구름이 끼어서 볕니가 보이지 않는 상황은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해석하는 문제에 임진왜란 직후에 부정적 당대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방아를 못 찢거든 거칠고도 거친 올벼 옷 같은 백미 될 줄 네 알아보겠느냐. 자, 지금 전까지는 머슴들이 각성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결입니다. 너희네 데리고 새 살림 살자 하니 엊그제 왔던 도적. 여러분, 엊그제 왔던 도적? 앞에 나왔던 화강도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엊그제 화강도에 나타나는 이 화강도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적을 의미했죠. 자, 그렇다는 건 엊그제 왔던 도적 또한 임진왜란을 일으킨 왜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도적이 안이 멀리 갔다 하대. 여러분, 이거 멀리 간 거예요? 멀리 안 간 거예요? 그쵸, 멀리 안 간 거예요. 안 멀리 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멀리 안 갔다. 그러면 엊그제 왔던 도적이 아직도 우리 근처에 있는데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너네끼리 싸우고 있으니 화자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왜적이 아직 가까이에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요. 고공들끼리 싸우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자의 답답한 이 심정 좀 알아주세요. 너희네 귀는 없어 저런 줄 모르간데 화살에 제쳐놓고 옷밥만 다투느냐? 우리 도적 아직 근처에 있는데 벌써 화살 제쳐놓고 옷밥 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화자가 답답했겠습니까? 자, 화살을 제쳐놓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외적을 방비할 생각 전혀 안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해석하는 문제에 사리 사용만 챙기는 관리들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추리는가? 죽조반 아침 저녁 더해서 먹였는데, 자, 죽조반이라는 건 아마 여러 고전 시에서 여러분들이 겪어봤을 시어예요. 그런데도 우리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죽조반은 아침 식사 전에 조금 먹는 죽을 의미하고요. 어쨌든 화자는 지금 죽조반 아침 저녁 더해서 먹였어요. 누굴 먹였을까요? 그쵸, 고공들을 먹였겠죠. 그렇다면 화자는 지금 죽조반 아침 저녁 해서 더 이렇게 고공들 먹이고 잘 대해줬는데 너네 왜 일 안 하고 싸우고만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화자가 고공들을 지극정성으로 대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해석하는 문제에 끼니를 잇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시대상을 보여준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고공들 지극정성으로 대했는데 그런 은혜일랑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제 일이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다투기만 하는 그 일을 얘기해요. 자, 화자가 고공들을 지극정성으로 대해줬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죠. 생각 깊은 새의 모습 어느 때 얻어있어? 자, 화자가 바라는 인물이에요. 얻고 싶어하는 인물이고요. 새로운 인재이자 사려 깊은 인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 머슴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윗글을 정리한 내용을 묻는 문제에 미래의 소망으로 사려 깊은 새 일꾼의 출현을 바란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생각 깊은 새 머슴 어느 때 얻어 있어? 지비를 맡기고 시름을 잊으려뇨? 너의 일 애달파하면서 새끼 한 살이 다 꼬겠구나. 자, 우리 앞에서 새끼를 꼬며 고공에게 말을 걸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요. 자, 결은 사려 깊은 새 머슴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의 화자가 지금 고공들에게 말을 걸고 있으니 청자가 고공인 건 알겠는데 고공은 아까 머슴이라 했죠? 그래서 이 시의 청자가 머슴인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시의 화자는 대체 지위가 뭘까요? 그쵸, 새 머슴을 얻고 싶다 라는 내용이나 내가 너네 죽주번 더해서 먹였건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시의 화자는 주인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고공가는 주인인 화자가 머슴인 청자에게 말을 거는 내용이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고공답 주인가는 반대로 이 고공가에 답변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화자는 머슴이 되고요. 청자는 주인이 되겠죠. 그래서 고공답 주인가랑 항상 연관해서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공과 관련된 문제 좀 풀고 사용 연계에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17, 16, 15번을 볼 거고요. 17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이거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다 풀어보았나요? 우리 17번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17번이 일단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었죠. 자, 우리 부정적 현실은 나와요. 왜냐면 지금 도적이 근처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공들은 지금 적을 방비할 생각을 하지 않으며 서로 다투기만 하는 상황이니까 그 상황은 충분히 부정적 현실로 볼 수 있으나 이를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태도가 드러나진 않죠. 이렇게 우리 급한 상황이니까 너네 협력 좀 해 라는 식의 촉구는 하고 있어도 여유로운 태도는 드러나고 있지 않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자, 1번 우리 과거와 현재 대비 과거의 고공들 나왔고 요사의 고공들 대비하고 있죠. 그래서 청자, 요사의 고공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되고요. 2번 모모려무나 같은 명령의 어미와 먹으스라, 지으스라
같은 총유형 어미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화자가 요구하는 바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요. 자, 4번. 여러분, 우위라는 단어를 많이 봤을 거예요. 우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요. 어떤 뜻이냐면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함, 돌려 말한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이거 조정의 신하들한테 직접적으로 너네 싸우지 좀 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정의 신하들을 고공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우위적인 표현을 통해 청자를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번. 화자가 생각하는 당시의 문제, 바로 당파 싸움하며 이기적이고 나태한 고공들이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문제점이죠. 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볼 문제 16번 문제입니다. 16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해요. 자, 16번. 시구를 잘못 해석한 거 바로 4번이죠. 여러분, 우리 가산 탕진한 건 본문을 보여줄게요. 가산을 탕진했던 건 엊그제 화강도에 가산을 탕진한 거예요. 즉 임진왜란 때문에 가산을 탕진한 거지 지금 고공들 싸움 때문에 가산이 탕진한 상황이 아니죠. 따라서 고공들의 싸움으로 가산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요.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면 우리 고공은 조정의 신하를 의미한다고 했죠. 밥사발은 지금 같은 밥 먹고 있는 사이다 라는 거니까 나라에서 주는 녹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화강도 중요하죠. 외적 나타낸다는 거 알아둬야 하고, 구름 끼어 변리를 언제 보랴 라는 건 구름 때문에 지금 변리를 볼 수가 없다. 나라가 그만큼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라는 걸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15번. 윗글의 화자와 유사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 시조를 찾는 문제고요. 이것 또한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5번 같이 볼게요. 15번에 유사한 것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윗글의 화자는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당파 싸움만 하는 관리들을 비판하고 있었는데, 자, 3번 또한 사리사욕을 위한 싸움으로 아까운 세월만 보냄을 한탄하는 시임으로 당파 싸움을 하는 관리들을 비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보자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산촌의 생활에서 느끼는 자연의 정치에 대한 내용이므로 윗글의 화자와 유사한 것을 비판한다고 할 수 없고요. 2번은 자연에 묻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대한 내용이므로 윗글의 화자와 유사한 것을 비판한다고 할 수 없죠. 자, 4번은 왕을 가리는 간신을 경계하라는 내용으로 윗글에 드러나는 고공, 신하나 관리죠. 이 고공이 간신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윗글의 화자와 유사한 것을 비판한다고 할 수 없고요. 자, 5번은 병자호란의 패한 치욕 속에 청나라에 끌려가는 상황이 드러나므로 윗글의 화자와 유사한 것을 비판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것을 비판하고 있는 시조 3번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고공가의 사용 연계 기출 문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공가 일단 지문 확인 있고요. 그리고 지문 확인 답 있고요. 그리고 내용 암기, 중요한 거 이렇게 뽑아놓은 내용 암기와 그 내용 암기 테스트가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교재 변형 문제 드러나 있고, 서술형 문제 들어가 있고, 연계 기출 문제. 자, 고공가에서는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고공가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고공가 문제와 함께 출제된 작자 미상의 두터비 파리를 물고, 그리고 이육의 어부까지 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번까지 있고, 연계기출 변형 문제로 이렇게 5문제 있어서 10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 정답과 해설되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연계기출 문제에도 필요한 친구들은 이 파일도 함께 다운받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바로 용사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용사음 함께 봅시다. 자, 용사음은 제목 자체를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우리 용은 임진년인 1592년을 가리키고요. 사는 계사년인 1593년을 가리킵니다. 자, 이때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여 외적들이 조선을 한창 침략하던 시기이므로 용사음 제목만 봐도 우리 임진왜란을 소재로 창작한 작품임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벌써 시대적 배경은 알았네요. 이것 또한 고공가와 유사하게 임진왜란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하지만 고공가는 임진왜란의 그 상황 자체보다는 임진왜란 이후에 혼란한 상황과 아직 외적이 멀리 가지 않은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있는 조선의 신하들을 비판하는 시라면 용사음은 조금 더 고공가보다는 임진왜란이라는 현실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의관문물을 어제 본 듯 학원만은 예학과 현송은 찾을 데 전혀 없다. 자, 보후와 신백은 산악도 아끼더니 섬나라 오랑캐는 그 누가 나왔는가? 지금 보후와 신백과 섬나라 오랑캐를 함께 제시하여 외적의 세력이 성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섬나라 오랑캐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외적을 가리키고요. 우리 앞에 고공가에서는 화강도, 엊그제 왔던 도적 같은 시구들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관해서 기억하면 참 좋겠죠. 자, 호랑이와 큰 고래 사내를 흔들거늘 동서남북의 무싸움 일어나니. 지금 당시 현실적 상황이죠. 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밀치며 제치며 말도 많고 일도 많네. 이 좋은 수령들 물어뜯나니 백성이요. 자, 수령이 무언가를 물어뜯는데 그게 백성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수령들이 백성을 괴롭히는 상황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요. 상황과 관련 있는 사자성어, 가름주구 같은 것들을 연관해서 알아두면 좋겠죠. 톡 좋은 변방장수 후벼파나니 군사로다. 재화로 성을 쌓으니 만장을 뒤넘으며. 자, 재화가 성을 쌓을 만큼 많다라는 거니까 과장법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고요. 고열로 해잡하니 천척이를 니 건너랴. 자, 관리들이 백성을 수탈, 착취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며 서리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백성을 돌봐야 할 관리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행태를 비판하고 있고요. 보기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문제에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망각하는 관리들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자, 호화로운 잔치에 추월춘풍 쉬간다. 우리 집 관리들 백성 괴롭히면서 뭐하고 있나 했더니 호화로운 잔치만 즐기고 있어요. 물론 놀고 먹으니까 추월춘풍, 세월이 쉽게 가겠죠. 그래서 관리들이 향락에 빠져있는 모습을 드러내고요. 외적의 침입을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하죠. 자, 해도 빌것마는 밤놀이는 그 어떨꼬. 주인 잠든 집에 문은 어이 열었느뇨. 도적이 엿보거든 걔는 어이 안 짖는고. 자, 도적을 외적으로 본다면 우리 주인 잠든 집은 조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이 열었느뇨는 의문형 진술이죠. 그 주인 잠든 집의 문은 어떻게 열었니? 라는 것은 외적의 침입을 의미하고요. 아니, 도적이 엿보는데 걔는 왜 안 짖니? 의문형 진술을 반복하고 있고요. 외적의 위협을 알아차리지 못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양을 바라보니 바다가 여의었다. 술이 깨더냐? 병기를 네 가지리오. 지금 외적의 침범으로 인해 술 깼니? 근데 병기를 누가 가지겠니? 지금 의문형 진술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서리적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잔치에 취해 병기를 잡을 사람이 없다. 무능력한 관리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윗글의 해석을 묻는 문제에 외적의 침입에 술이 깨서 전투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관리들은 무능력해요. 감사, 병사, 목부사, 만호총사 이것들이 다 관리들의 직책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부 장감, 교육부 차감 등등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병기를 뉘 가지리오랑 연관하면은 이 수많은 직책들 중에 병기를 잡을 사람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
뒤의 구절과 연관하면 백성을 지켜야 하는 이런 직책들이 쉽게 도망간다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수능 특강 현대어 풀이에서는 후자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후자로 볼게요. 그럼 이렇게 병사, 목부사, 만호, 만호첨사 같은 직책들이 살림이 비었던가 수의금 들어갈사. 자, 살림이 비어서 그렇게 쉽게 들어가니? 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현대어 풀이를 보자면 산속이 비었던가 쉽게도 도망가네 라고 했으니까 감사, 병사 등의 벼슬아치들이 산속이 비었나 쉽게 도망간다 라는 뜻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관리들의 무능력한 모습이 드러나고요. 백성들 괴롭힐 땐 즐거웠겠죠. 백성들한테서 뺏어낸 돈으로 호화로운 잔치 벌이면서 잘 즐기다가 이제 외적 들어오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어리석을싸. 자, 지금 어리석다라는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럼 누가 어리석냐? 김수야. 빈성을 네 지키랴. 자, 여러분, 김수라는 인물은 임진왜란 때 경상우감사로 있다가 외적의 침략 소식을 듣고 도피한 문신이에요. 자, 우수울싸. 자, 우습다라는 것도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실리바. 배수지는 무슨 일인고? 자, 지금 김수는 어리석다라고 했고 신립은 우습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신립과 김수 둘 다 화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이고요. 특히 김수는 관리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양령을 높다 하랴, 한강을 깊다 하랴. 자, 서리법이고요. 높다고도 깊다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높지도 않고 깊지도 않아서 오랑캐의 침범을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대책이 어슬프니 하늘인들 어찌하리. 자, 외적의 침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무능한 관료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죠. 자, 하고한 백관도 숫자 채울 뿐이랬다. 백관 많으면 뭐해. 그냥 숫자 채우는 용이에요. 그렇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석에 달아나니. 왜냐면 다 달아났거든요. 자, 관리들의 무책임함이 드러나고요. 달아나는 관리들의 모습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죠. 자, 이 씨름을 누가 맡을까? 삼경이 북몰하고 열군이 와해하니 고을도초에 누리샤 비례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고을도초에 누리샤 비례샤는 특히 전란의 참상을 드러내고요.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찾으라는 문제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벌어진 참상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소를 돌아보니 압록강이 어디미요? 지금 전쟁의 참혹함을 부각하고 있죠. 관소를 돌아와도 압록강이 안 보여요. 1월이 무강하니 갈 길을 모를로다. 지금 1월 달과 해가 무강해요. 빛을 내지 않아서 갈 길을 모르고 있죠. 그렇다면 1월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월이 없어 갈 길을 모르는 상황으로 부정적인 현실이 드러나죠. 320주는 조선 팔도를 지칭하고요. 우리 앞에 고공가에서는 여들의 가리가 조선 팔도를 지칭했죠. 연간해서 알아두세요. 저는 이런 조선 팔도에 대장부 하나 없어요. 스스로 무릎 꿇어 개돼지의 신화 황금띠 둘러매던 옛 재상 아니란다. 황금띠 둘러매던 우리 옛 재상들이 스스로 무릎을 꿇어서 개돼지의 신하가 됐대요. 지금 신의를 저버린 관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고요. 과거의 상황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지금 전란에 대한 책임을 위정자에게 묻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중략 이후에 온 들판 쑥밭대니 어둠에가 내 고향인고 백골이 산 이루니 어느 것이 내 고륙인고. 지금 전쟁으로 인한 참상, 전쟁의 참혹함이 드러나죠. 고공과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직후에 혼란스러운 나라 상황은 제시가 됐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내진 않았다는 거 두 작품의 차이점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옛날의 변화를 꿈같이 생각하니 산천은 옛날치요 인물은 아니로다. 그쵸. 인생 무상 드러나죠. 주인 서리가로 청사에 눈물 나고 두릉 애강두를 오늘 다시 불러보니. 지금 서리가 애강두 같은 노래들로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풍운이 애처롭고 초목이 슬퍼한다. 자, 근데 우리 풍운이나 초목 같은 것은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존재들이죠. 애처롭고 슬픈 건 화자의 감정인데 화자의 감정을 풍운과 초목에 이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처롭고 슬퍼하는 것은 화자이나 화자의 감정을 풍운과 초목에 이입한 감정 이입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요.
감정이입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기 참 좋겠죠. 자, 남아 섬긴 뜻이 이렇기야 하랴마는 좀스런 무반 썩은 선비 한 양도 채 못된다. 청총마 적토마 울면서 구르거늘 막야검 용천검 힘 무지개 절로 선다. 언제야 은하수 해쳐 이 병진을 씻으려뇨. 자, 지금 우국충정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우국충정과 유사한 것은 우국지정이에요.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정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어 뿌리는 여러분들 보면 되고, 용사음도 관련된 문제 3개 정도 보고 사용 연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볼 문제는 8번인데 나의 가가 뭔지부터 알려줄게요. 나의 가는 산초는 옛낫지요 인물은 아니로다. 자, 이와 같은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 거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같이 봅시다. 우리 가와 같은 인식은 인생무상이었죠. 자, 인생무상은 일단 1번 우리 500년 도읍지에 가서 자연은 그대로지만 인간이 간데 없음을 깨닫고 태평연월이 꿈인가 느끼는 화자가 드러나므로 인생무상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고요. 자, 2번 산은 그대로지만 가면 돌아오지 않는 물과 같은 인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인생무상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번 망한 나라에 대한 슬픔이 드러나므로 인생무상 드러나고요. 4번 한 부모 밑에서 났지만 간 곳을 모르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무상감이 드러납니다. 자, 5번은 꾀꼬리는 왔지만 오지 않은 임에 대한 원망과 천년을 살기를 바라는 기원은 드러나지만 인생무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으므로 5번이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다음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만을 바르게 짝지은 것이고요. 우리 가는 고공가, 나는 용사음이에요. 그럼 고공가랑 용사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공통점 모두 찾아봤나요? 우리 공통점은 1번이죠. 자, 기어. 일단 사리사욕만 채우고자 하는 관리들의 모습. 우리 고공가에서는 그런 관리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적절하고요. 나는 우리 백성들 착취해서 재물을 쌓는 관리들의 모습이 드러나므로 사리사욕만 채우고자 하는 백성들을 살피지 않는 관리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자, 니은. 가는 알아보겠느냐 치르러뇨와 같은 서리적 표현을 통해 나는 열었느뇨 없었던가 등의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고요. 자, 디귿 우리 가는 과거의 고공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 과거의 상황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요. 우리 나는 과거에 백성을 착취하던 관리들의 모습 비판하고 현재의 임진왜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관리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으니 현재의 상황을 둘 다 비판한다고 볼 수 있겠죠. 리을 관리들의 협력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은 가이고 우리 나인을 협력하자라는 내용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역 니은 1번이 되고요. 마지막 11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나의 나는 여기요. 풍운이 애처롭고 초목이 슬퍼한다. 그리고 보기를 보여주자면 감정이입에 지금 밑줄 쳐져 있고요. 감정이입을 찾으라는 문제고 감정이입이 사용되지 않은 것 고르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11번 왜 감정이입이 사용되지 않은 작품은 바로 5번이죠.
우리 5번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객관적 상관물로는 볼 수 있지만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자, 1번. 저 물이 내 마음과 같아서 울면서 가는 것이므로 물은 화자의 슬픈 감정이 이입된 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사슴의 무리가 우는 것을 슬피 운다고 화자의 슬픈 감정을 이입했으므로 감정이입이 사용됐다고 할 수 있고요. 3번. 산공은 그냥 우는 것인데 여인의 정서가 이입되어서 섞기에 울은 이라고 표현되었으므로 감정이입이 사용됐다고 할 수 있죠. 4번. 조국을 잃은 것은 화자로 화자의 꿈이 가련한 것을 화초의 꿈이 가련하다고 감정이입해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감정이입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용사음의 사용 연계 기출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자, 고공가랑 똑같이 지문 확인 있고요. 지문 확인 답, 그리고 내용 암기, 그리고 교재 변형 문제, 서술형 문제. 그리고 연계 기출 문제에 고공답 주인가가 있어요, 여러분. 네, 고공갑 주인가는 용사음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고공가랑도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고공답 주인가는 따로 꼭 공부를 하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용사음까지 마무리가 됐고 우리 그 다음 박목월의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박목월의 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는 보기 전에 우리 비유에 대한 것을 먼저 봐야 하는데, 자, 비유는 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 방법이죠. 일상적인 언어 생활 속에서도 비유 표현은 사용될 때가 많은데, 자,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대상의 속성을 더 선명하게 표현하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곤 합니다. 자, 시에서도 대상의 속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비유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새롭게 발견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유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때 비유 표현은 단순히 수식을 위한 표현이거나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표현이라기보다 그 비유 표현이 아니면 드러낼 수 없는 진실 혹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비유 표현을 읽을 때에는 보조관념과 관련하여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의미, 속성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것이 작품 전체적인 의미를 읽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1문단은 비유의 인식적 기능과 독자의 역할로 여러분들이 시랑 살림이라는 작품에서 어떤 비유 표현이 사용됐고 그 비유 표현이 왜 사용됐는가를 파악하면 되는 부분이죠. 자, 2문단으로 가면 한편 시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비유 표현은 작품 전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작품 전체의 유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나, 시라는 작품에서는 나를 흔들리는 저울대로 표현한 비유 표현이 다 살림에서는 별을 화자가 돌봐야 하는 대상으로 표현한 비유 표현이 작품 전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요. 작품의 한 부분에서 사용된 비유 표현은 작품의 다른 부분을 전개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의 비유 표현과 관련하여 사용된 원관념 A, 보조관념 B라고 한다면 B는 이후 나타나는 다른 원관념을 B와는 전혀 다른 D나 E가 아닌 B와 관련된 B-나 B-라는 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특히 나, 시, 박목월의 시라는 작품에서 볼 텐데 보조관념 흔들리는 저울대로 인해 다른 원관념 C를 B-인 추라고 비유하게 되고요. B-, 진폭으로 비유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박목월의 시라는 작품에 어떤 비유 표현이 사용되고 이런 보조관념의 B, B-축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목월 시로 넘어가면 나는 흔들리는 저울대. 자, 나는 흔들리는 저울대니까 은유법이고요. 지금 나가 원관념, 흔들리는 저울대가 보조관념, B가 되는 거죠. 자, 시는 그것을 고누려는 추. 자, 이것 또한 은유법이고 흔들리는 저울대라고 표현한 보조관념 때문에 시 또한 추라는 저울대랑 관련된 보조관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따라서 흔들리는 저울대가 B라면
그것을 고누려는 추, 특히 추라는 것은 비다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 자체는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는 그것을 고누려고 하기 때문에 저울대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해주고요. 또한 저울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겨우 균형이 잡히는 위치에 우리 겨우 균형 잡혔으니까 균형 잡기가 어려웠음을 알 수 있고요. 한 가락의 미소, 한 줌의 위안, 한 줄기의 운율. 우리 겨우 균형이 잡히는 위치에서는 미소, 위안, 운율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나 봐요. 자, 시를 통해 얻게 되는 성취이고요. 그리고 균형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소, 위안, 운율 같은 것들은 얻기 어려운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기껏 균형 잡았는데 이내 무너진다. 이제까지 뭐뭐다 라고 마무리된 행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내 무너진다만 서술어로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자, 이는 무너지는 상황, 즉 순간의 운동성을 부각해 주고요. 내용일치 문제에 무너진다만 서술어를 종결하여 무너지는 순간에 운동성을 부각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가를 참고하여 나를 해석하는 문제에 시를 성취하는 순간과 생활로 인해 성취가 다시 사라지게 되는 순간을 수식하기 위해 비유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 사용된 비유 표현은 단순히 무언가를 수식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끝과 끝이라는 건 진폭이 나타나는 공간의 극단성이고요. 후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진폭이 나타나는 공간의 극단성을 의미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과 끝을 일렁대는 해와 달, 아득한 진폭, 생활이라는 그것. 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생활이 원관념이고요. 진폭이 보조관념으로 우리 앞에서 비라는 흔들리는 저울대에 비 다시라는 추, 그리고 비 다시 다시라는 진폭, 이렇게 연관된 보조관념들이 사용되었음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 균형을 무너지게 만드는 요인이 생활임을 드러낸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안정을 찾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는 엄청 짧은 건데 우리 가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는 가랑 관련된 문제 좀 보고 그리고 시 자체만 다룬 문제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번이랑 4번 먼저 봅시다. 2번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고요. 이거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2번 다 풀어봤나요? 그래도 2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우리 2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죠. 우리 가에 제시된 이런 비유 표현을 읽을 때에는 보조관념과 관련하여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의미, 속성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것이 작품 전체적인 의미를 읽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2번이 적절하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자, 가에 제시된 해당 비유 표현은 단순히 수식을 위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비유 표현이 아니면 드러낼 수 없는 진실 혹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3번 가에 제시된 해당 비유 표현은 부터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표현이라기보다 그 비유 표현이 아니면 드러낼 수 없는 진실 혹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을 통해 우리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고요. 4번 자, 우리 한 가락의 미소, 한 줌의 위안, 한 줄기의 운율은 셋 다 시를 통해 얻게 되는 성취로 미소를 출발점으로 하여 위안과 운율로 나아간다고 볼 수는 없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요. 5번 우리 가인은 비유 표현 아니면 드러낼 수 없는 진실 혹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마지막 행을 서술어로 끝내지 않은 것은 비유 표현으로 볼 수 없으므로 5번은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나는 방목어의 시고요.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우리 4번에 가장 적절한 거 1번이죠. 우리 무너진다만 서술어로 정결하여 무너지는 순간에 운동성을 부각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반어적 표현 우리 나이는 드러나지 않았고요. 자, 3번 은유법은 활용되죠. 나의 가장 대표적으로 두드러지게 사용된 것이 은유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은유법으로 과거에 흔들렸던 본인을 반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자, 4번 흔들리는 저울대는 바로 화자를 빗댄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저울대와 대조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안정감을 얻은 화자를 부각한다고 할 수 없고요. 5번 미소, 위안, 운율과 같은 것들은 우리 겨우 맞춘 균형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므로 성취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문제로 5번 볼까요? 기억과 같은 표현 방법이 사용된 것은 찾는 거고 기억은 이거요. 나는 흔들리는 저울대. 자, 표현 방법 사용된 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문제 5번 같이 볼게요. 우리 기억은 은유법이 드러나죠? 나는 흔들리는 저울대라고 표현했으니까 자, 2번 같은 경우는 수필은 난, 학,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은유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1번은 뭐뭐 같은, 뭐뭐 듯이라는 직유법이 사용되었고 3번은 플라토너스를 인간처럼 표현한 의인화와 시적 허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4번은 모란이 지면 본인의 한 해가 다 가고 만다는 과장법이 드러나고 있고요. 5번은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은유법 사용된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의 사용 연계 기출문제는 어떤 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 지문 확인, 그리고 내용 암기, 테스트, 교재 변형 문제, 서술형 문제, 그리고 윤동주의 병원과 박목월의 나무와 연계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연계 기출문제 필요한 친구들은 이 파일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병원과 나무도 따로 공부를 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시 살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살림 바로 넘어가면, 자, 앞에 있는 거는 우리 시 할 때 했으니까 넘어가고, 살림 지문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특히 도라는 보조사를 통해서 화자가 반복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화자가 생각하는 살림은 일상적인 반복임이 드러나고요. 여러분들은 이 시에서 화자가 생각하는 살림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와 이제 뒤에 보면은 부사어들도 몇 개 나오는데 그 부사어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화자가 새벽에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일일이 별들을 둘러보고 오느라고요. 자, 화자가 새벽에 들어온 이유는 일일이 별들을 둘러보느냐고 새벽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일일이라는 것은 개개의 별들에 관심을 가지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사입니다. 자, 앞에 나오는 오늘 보조사 도와 일일이라는 부사어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한 집단으로 별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특히 우리 오늘 아구요 라고 해유체를 사용해서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친근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고요. 내용 일치 문제에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친근한 어투를 사용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화자가 새벽에 들어온 이유죠. 별들을 둘러보고 오느냐고 새벽에 들어왔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2연으로 가면은 하늘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자, 우리 맨이라는 건 더 할 수 없을 정도나 경지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 하늘 맨 위에 올라가서 별들의 이면을 바라볼 건데 여기서 이 화자가 바라보는 별들의 이면이 조금 특이해요. 여러분들은 이 별들의 이면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볼 때면 앞정처럼 박아놓은 별의 뾰족한 뒤통수만 보인다고 내가 전에 말했던가요? 자, 일단 뭐뭐처럼 사용됐으니까 직유법 사용되었고 별의 뾰족한 뒤통수라는 것은 지금 별의 뒤통수가 뾰족하면서도 가녀린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우리 만이라는 보조사는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무엇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전에 말했던가요?를 통해서 똑같이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친근한 어투가 드러나고요. 화자가 생각하는 살림은 누군가와 나누는 이야기의 소재임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앞에서는 화자에게 살림은 일상적인 반복임이 드러났고요. 이연에서는 누군가와 나누는 이야기의 소재임이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의 뒤통수를 앞정으로 비유한 별의 새로운 측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낯설기하기랑 연관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낯설기하기가 뭐였는지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3년으로 가면 오늘도 자, 여기 보조사 도는 앞에 나왔던 보조사 도랑 마찬가지로 화자가 반복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조사고요. 자, 새벽에게 나를 업어다 달라고 하여. 자, 우리 새벽은 화자를 업을 수 없는 존재인데 지금 업어다 달라고 했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의인화가 사용된 거고 화자가 생각하는 살림은 다른 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임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별의 불꽃에서부터 끝별의 생각까지 그어놓은 큰 별의 가슴팍으로부터 작은 별의 멍까지 이어놓은 자, 지금 첫 별의 불꽃, 끝별의 생각, 큰 별의 가슴팍, 작은 별의 멍 이렇게 다양한 별의 공존과 그 별들이 가지는 저마다의 개성 및 특성을 드러내는 부분이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별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까지 이어놓은 헐렁해진 실들을 하나하나 매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화자가 별을 돌본다라는 것은 이 별들 사이를 이어놓은 헐렁해진 실을 매주는 거를 살림이라고 표현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년은 구체적으로 별을 돌보는 화자, 즉 별을 돌보는 활동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4연으로 가면은 오늘은 자, 우리 이제까지 앞에서 보조사 도가 사용됐다면 이번에는 보조사 은이 사용돼요. 은이라는 것은 오늘 있었던 경험이 일반적인 날들과는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조사가 되는 거죠. 특히 오늘도의 도와 대비를 이루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자가 생각하는 살림은 때로는 평소와 다른 경험이 추가되는 것임이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별을 2개 묻었고 별을 2개 캐냈다고 적어두려 합니다. 자, 별을 2개 묻었다라는 건 별이 죽었다는 거예요. 별의 소멸을 나타내고요. 별을 2개 캐냈다라는 것은 별의 생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적어두려 합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화자가 생각하는 살림은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삶의 기록임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연은 지금 별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부분이었고 마지막 5연으로 가면은 참 돌아오던 길에는 많이 자란 달의 손톱을 조금 바짝 깎아주었습니다. 자, 참이라는 건 우리 잊고 있었거나 별 생각 없이 지내던 것이 문득 생각날 때 내는 감탄사로 지금 화자는 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달의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달의 손톱을 깎아주었다라는 것은 달빛에 별빛이 가려짐으로 손톱을 깎아주었다는 의미도 되며 달 또한 화자가 보살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으면 좋은데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손톱을 깎아주었다는 것은 달의 변화가 보름달에서 점차 작아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오연은 별의 빛을 보호하려는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달을 돌보는 것까지 확장되는 살림의 범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어놔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살림과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사용 연계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고 다음 소대성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볼 문제는 5번 문제이고 5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해요. 우리 가는 그 비유 표현에 대한 설명이고 나는 박목월의 시, 다는 이병률의 살림입니다. 자, 우리 5번 같이 보자면 일단 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은 3번이죠. 우리 다의 비유 표현을 수식을 위한 표현으로 사용했는지는 가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3번의 답을 찾을 수 없고요. 나머지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냐면 자, 1번은 그 비유 표현이 아니면 드러낼 수 없는 진실 혹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라는 답을 찾을 수 있고요. 2번, 나는 새롭게 발견한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유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므로 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4번, 다양한 표현들이 서로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살핌으로써 더욱 풍부한 감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답을 찾을 수 있고요. 5번, 작품 전체의 유개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거나 더욱 풍부한 감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용 효과를 찾을 수 있으므로 가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되죠. 따라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3번이었고요. 우리 바로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제시된 내용이 다 이병률의 살림에 적용되었다고 생각한 부분을 정리한 표로 우리 가는 비유 표현에 대한 그 이론이었고 다는 살림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에 제시된 내용과 다에 적용되었다고 생각한 부분이 적절한 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6번의 적절함과 같이 보자면 일단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 되죠. 우리 앞정처럼 박아놓은 별의 뾰족한 뒤통수는 뾰족하지만 가녀린 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별을 이상과 연결하던 기존의 발상과는 다른 새로운 속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죠.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면은 자, 1번 첫 별, 끝별, 큰 별, 작은 별은 별들을 나열한 것이지 보조관념끼리 B, B', B''의 축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2번 별을 2개 묻었고 별을 2개 캐냈다고 적는 것은 별의 생성과 소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지금 보조관념들끼리 뭐 B, B''의 축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4번 달의 손톱을 조금 바짝 깎아주었다는 것은 우리 달이 줄어든 것을 손톱을 깎았다고 표현한 것이지 달에게도 손톱이 있다는 새로운 발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고요. 5번 오늘도 새벽에게 나를 업어다 달라고 한 것은 의인법만이 드러나므로 다양한 표현 방법들을 확인할 수는 없죠.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문제는 17번 문제입니다. 우리 다는 이병률의 살림이고요. 살림에 사용된 특정 구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7번 같이 보자면 우리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우리 112라는 부사는
한 집단으로 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별들에 관심을 가지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사였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나머지 적절한 이유를 보자면 오늘 도의 보조사 도는 화자가 반복되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보조사이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자, 3번의 뒤통수 만의 보조사 만은 별의 뒤통수로 한정하면서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되고요. 4번 오늘 은의 보조사 은은 오늘 있었던 경험이 일반적인 날들과는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조사이므로 적절합니다. 자, 5번 참이라는 것은 잊고 있었거나 우리 별 생각 없이 지내던 것이 문득 생각날 때 내는 소리이므로 문득 생각난 것처럼 달에 대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었고 우리 살림은 사용연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구성은 앞에 봤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데 우리 일단 지문 확인, 그리고 지문 확인 답, 그리고 내용 암기 테스트, 그리고 교재 변형 문제, 서술형 문제. 그리고 살림에서는 연계 문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받을 때 조심해서 다운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 문제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앞에서 봤던 파일들과 구성이 동일하다는 거 알려주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다음 소대성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대성전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일단 우리 소대성전은 영웅소설로서 여러분들이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구성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뭐 고귀한 혈통, 비정상적인 출생, 탁월한 능력, 위기, 조력자의 도움, 그리고 다시 위기,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뭐 승리양, 해피엔딩이라는 구성을 기억하면 좋고요. 그 구성과 다른 소대성전의 특징은 무엇인지까지 알아두면 문제 풀 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문 분석 우리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대성이 10살일 때 이백과 두부에 필적할 만큼 문필에 능하고 시서백과에 능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대요. 자, 이건 우리 10살 때부터 소대성의 비범한 능력, 비범한 인물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영웅소설의 구조와 연관해서 소대성이 어려서부터 문필에 능하고 시서백과에 능통한 것은 소대성이 비범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뭐 상서는 고려시대에 둔 육부의 으뜸 벼슬이에요. 지금 소대성이 상서의 아들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상서는 대성이 또래보다 조숙한 것을 뭐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이한 건 여기는 사자성어가 나오고 그 사자성어의 뜻이 뒤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사자성어 빈칸 뚫고 들어갈 사자성어로 적절한 거 골라라 라는 문제가 출제되기 좋으니 여러분들은 사자성어와 그 뜻까지 함께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고전소설답게 이 작품에도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니까 어디 부분에서 서술자 개입이 드러나는지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이런 거는 인과성이 없는 고전소설의 우연적인 사건 전개가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우연성도 함께 드러난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갑자기 아빠가 병이 들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아빠가 죽기 전에 그 부인, 소대성의 엄마죠. 소대성의 엄마를 불러서 잘 소대성 키워달라. 그러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너 치사하겠다. 그리고 대성을 불러서 뭐 임명제천. 곧 사람의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려있으니 사람의 힘으로 어찌하랴. 다만 봉황의 짝을 찾아주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스럽다. 이거는 소대성이 혼이 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끝내 아버지 상서가 죽게 되고요. 온 가족이 막 울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어머니도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힘없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고 죽어요. 그럼 지금 소대성은 거의 10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아버지랑 어머니가 죽은 고아가 된 거죠. 자, 이게 소대성에게 나타나는 1차적인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애가 양친이 한꺼번에 모두 돌아가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 슬픔과 서름을 막 여러 번 혼절했는데
소생이 정신을 차리고 부모의 장례를 지내고 10살의 어린 나이지만 부모의 마지막 순간까지 효를 다했다. 우리 그 10살 어린 나이에 정신 차리고 부모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 자체가 지금 소대성의 비범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대성의 비범함이 드러나는 부분임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됩니다. 그 3년상을 치르고 소대성이 전답을 팔아 노복에게 맡기고 소대성은 서쪽으로 향해요. 근데 한 주막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막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가지고 날이 밝아서 소생은 그 울음 소리를 냈던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슬픈 울음소리를 낸 사람은 바로 노인이었는데 소생이 이유를 모르니까 이 노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는데 지금 해고를 거두지 못해서 울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죠. 근데 소대성이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이 노인한테 줘요. 그리고 자기는 거짓골이 돼서 살아가죠. 그래서 길을 갈수록 소생의 굶주림은 점점 더 심해지고요. 그래서 남의 외양간을 고쳐주기도 하고 담을 쌓아주기도 하며 겨우 굶주림을 면합니다. 하지만 해사한 기남자였던 소생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져 굶주린 거짓골이 되고 하늘이 어찌 이래도 무심하단 말인가. 자, 이 부분은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죠. 우리 그 노인한테 여비를 다 준 소대성의 모습을 보고 돈이 없어도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소대성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준다. 뭐 이런 틀린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소대성도 돈 없으면 굶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략 부분 줄거리에 이승상이라는 조력자가 나타나요. 이승상이 꿈에서 무슨 청룡을 봐가지고 그 장소로 가보니까 그 장소에 소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대성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오죠. 자, 소대성을 집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소대성의 시련, 위기를 해소해 주었다는 것을 뜻하므로 이승상은 소대성의 조력자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영웅소설의 구조와 연관해서 이승상이 소대성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이승상이라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와중에 이승상은 또 대성이 비범한 인물임을 알아봐요. 이승상은 명감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딸 채봉과 혼인을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제 6달 뒤에 갑자기 이승상도 병이 나서 죽게 돼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승상이 딸 채봉이랑 소대성이랑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막 길이를 잡고 일륜대사를 치르려고 했는데 대 6달 뒤에 승상이 갑자기 병이 나서 약을 써도 차도가 없죠. 그래서 승상은 끝내 일어나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 부인을 불러 손을 잡고 말하길 자, 내 병은 치유되기가 어렵다. 내가 죽어도 부인이 우리 채봉이랑 소대성 결혼 꼭 시켜줘.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채봉을 불러서 자, 너는 잊지 말고 소대성이랑 결혼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왕부인. 왕부인이 바로 이승상의 부인이에요. 채봉의 어머니죠. 왕부인이 소생에게 뜻이 적음을 보고 채봉에게 당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생을 불러서 뭐 사람 목숨은 하늘의 뜻에 달렸는데 우리 아까 앞에서 인명제천이라는 사대성어로 나타났죠. 이를 거역할 순 없으니 내 먼저 황천길을 떠나네. 딸 아이의 일생은 자네에게 달렸으니 혹 부족한 점이 있어도 자, 이거 진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겸양적인 표현이에요. 이 늙은이를 생각해서 내치지 말며 새 아들이 옹졸한 일을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오랫동안 평안히 지내게. 지금 이승상은 자신의 자식들이 부족하여 소대성을 괴롭게 할 것을 염려하고 있고 실제로 후에 새 아들이 소대성을 내쫓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거든요. 따라서 후에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복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상 죽게 되고요. 이승상의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승상의 영전을 막 통곡하고 있는데 소생이 통곡하는 이들에게 조의를 표하니 이들은 소생을 알지 못하는지라 누구냐고 왕부인에게 물어보게 되죠. 근데 우리 아까 앞에서 왕부인은 소생에게 뜻이 적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좋은 얘기는 안 해줬겠죠? 그래서 부인이 막 소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자, 며칠이 지난 후 위문을 할 때 소생이 이생등을 보니 이생등이 얘네 3명의 아들들이에요. 누구도 그 부친의 명감이 없는지라
우리 이승상은 명감이 있는 인물로서 소대성의 잠재력을 알아봤지만 우리 아들들 중에서는 지금 소대성의 잠재력을 알아볼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세 아들들, 명감 없는 인물들로 인해 소대성에게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것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승상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누가 나를 알아줄 것인가? 이게 막 슬퍼하다가 자, 근데 소생은 그 이후로 모든 서책을 물리고 의관을 폐한 채 하루 종일 잠자기만 일삼는데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영웅소설 생각하면 뭐 조력자 죽어도 칼 들고 전쟁 가서 사람 죽이고 막 그러는데 얘는 하루 종일 잠만 자는 엄청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주인공과는 달리 인간적인 모습도 지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하루 종일 막 잠자고 해서 왕부인이 아들들과 의논하니 소생 거동이 아주 태만하다. 학업을 전폐하고 밤낮으로 잠자기만 일삼으니 어찌 공명하기를 바랄 수 있으리요. 채분과의 혼사를 물리고자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자, 근데 중요한 건 채분과 소대성의 결혼이지만 채분과 소대성의 의견은 물어보지 않고 지금 왕부인과 세 아들들끼리서 지금 혼사를 물리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채봉의 의지가 들어가서 뭐 혼인을 물리고자 한다. 혼사를 파기하려고 한다. 라는 식의 선지가 출제된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세 아들들이 저희들이야 소생을 잠깐 보았지만 단정한 선비 아니었다. 지금 이승상과 달리 소대성을 알아보지 못하는 범인, 평범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왕부인은 소대성을 본디 빌어먹는 거린을 승상께서 치중에 망령되이 이 집에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서 소생을 내칠방도를 찾아보아라. 지금 왕부인한테 소대성은 계속해서 거린이에요. 거린. 그래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나 하는 거고 채봉과 혼사를 물리고자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결국 왕부인 또한 소대성의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 범인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부분, 내칠 방도를 찾아보아라.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소대성에게 위기가 닥쳐올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소대성전과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어보고 사용 연계 보고 다음 3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기 전에 디귿이 뭔지 먼저 알려주면 디귿은 여기에요. 세 아들이 혹 옹졸한 일을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오랫동안 평안히 지내게. 자, 문제 가면은 자, 보기는 윗글에 뒤에 이어질 내용으로 보기의 내용을 고려하여 역할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해요. 자, 우리 11번 함께 보면은 우리 디귿의 역할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옹졸한 일은 후에 일어날 보기의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전개될 사건을 암시하는 복선구시를 한다고 할 수 있죠.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면은 1번 우리 디귿을 통해 승상이 천상계 인물임은 알 수가 없고 이는 보기와도 관련되어 있지 않죠. 2번 디귿을 통해 소대성에게 위기가 있을 것임을 알 수는 있지만 이를 극복하는 영웅적 인물인 것까지는 드러나지 못하고요. 4번 디귿은 후에 소대성에게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지 지금 승상이 소대성의 조력자임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구시를 하지는 않고 5번 승상이 죽어서도 소대성을 돕는 인물인 것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11번에 가장 적절한 거 3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14번 문제입니다. 우리 보기 참고해서 윗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고요. 이것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4번 함께 보면은 우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죠. 우리 상서는 으뜸 벼슬이었기 때문에 상서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고귀한 혈통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5번이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 1번부터 적절한 이유 보면은 우리 왕부인,
부인은 왕씨는 소대성을 거린으로 보면서 탐탁지 않아 하므로 적대자라고 할 수 있고요. 2번 이승상은 굶주리며 살아가는 어린 소대성을 구해준다는 점에서 조력자라고 할 수 있죠. 3번 이승상의 죽음으로 채분과의 혼사가 취소되고 왕부인이 소생을 내칠 방도로 찾게 되므로 이승상의 죽음은 소대성에게 다시 위기가 닥칠 것을 예고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보기에 자신의 능력과 조력자의 도움으로 큰 공을 세우고를 통해 소대성에게 이승상을 제외한 또 다른 조력자가 출현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은 19번 문제 볼 건데 19번 보기 전에 A가 뭔지 알려줄게요. A는 여기에요. 소생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여비를 노인에게 주고 노인이 이렇게 고마워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따로 수능 특강 같은 거 보면서 풀어보세요. 여기 A 부분 기억하시고 문제 보여줄게요. 자, 학생들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고 이것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9번 같이 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죠. 우리 반포지우는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효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로 노인이 소대성에게 갚고자 하는 은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노홍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지내고자 하는 노인에게 쓸 수 있는 말이죠.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면은 1번에 각골난망은 남에게 입는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하다 라는 뜻으로 노인의 이 은혜이 죽어 백골이 된다 해도 잊을 수 없나이다. 이 부분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죠. 2번 노인이 후일에 은혜를 보답고자 하는 것을 통해 배은망덕하지 않은 인물임을 알 수 있고요. 3번 노인은 소생이 주는 백금을 받고서 몇 번이고 절하며 고마워했다를 통해서 노인이 고두사은 머리를 조아리며 은혜에 감사함 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4번 노인이 죽어 백골이 된다 해도 잊을 수 없고 후에라도 은혜를 갚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 결초부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대성전 사용설명서 연계 기출문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3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대성전 지문 확인과 그 지문 확인 답, 그리고 암기 문제와 암기 테스트, 교재 변형 문제, 서술형 문제, 그리고 마지막 연계 기출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소대성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작품이 꽤 많죠. 웬만한 영웅소설은 다 연계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특히 소대성전 자체가 모의고사에 출제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대성전에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었었는지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영웅소설이나 아니면 소대성전 그 자체를 함께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는 마지막 3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대는 여러분들이 아마 연기될 수 있는 작품 중에 채만식의 태평천하를 생각할 거예요. 태평천하는 3대랑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인물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태평천하도 함께 공부를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대도 우리 중요한 부분 보고 문제 보고 사용 연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3대 보면은 일단 공부가 중하냐 집안일이 중하냐 지금 이거는 조부 덕기의 할아버지죠. 덕기의 할아버지의 대사예요. 덕기의 할아버지가 지금 엄청 편찮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맡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손주 덕기에게 맡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졸업이고 무엇이고 다 단념하고 그 열쇠를 맡아야 한다. 라고 지금 덕기에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거죠. 그 열쇠 하나에 네 평생의 운명이 달렸고 이 집안 가운이 달렸다. 너는 열쇠를 붙들고 사당을 지켜야 한다.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열쇠랑 사당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중요한데 우리 열쇠는 조부의 금고 열쇠예요.
그 금고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자본주의 가치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당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집안과 유사한 의미로 구시대적 가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쇠와 사당의 의미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열쇠와 사당 그 두 가지뿐이다. 그 외에는 유언이고 뭐고 다 쓸데없다. 자, 이때까지 공부를 시킨 것도 그 두 가지를 잘 모시고 지키게 하자는 것이니까. 자, 지금 조부가 덕기에게 공부를 시킨 것은 열쇠와 사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열쇠와 사당을 중요하게 보는 조부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그 두 가지를 버리고도 공부를 한다면 그것은 송장 내놓고 장사 지내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송장 내놓고 장사 지내는 것이라는 건 사람이 어리석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거나 잃어버리고 일에 임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조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쇠와 사당을 지키는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덕기에게 살림을 맡기고자 하는 조부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근데 덕기는 공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살림은 아직 덕기의 아버지인 조상훈을 얘기해요. 이 조상훈에게 맡으라고 하시지요? 라고 나름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하지만 조부가 화를 내죠. 쓸데없는 소리 봐라. 싫거든 이리 다오. 너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겠니? 그 대신 내일부터 문정걸식을 하든 어쩌든 나는 모른다. 자, 일단 조부가 자신의 아들인 조상훈에게 살림을 맡기지 않으려는 걸 보니 조부가 조상훈을 신뢰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요. 너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겠니? 라는 건 사실 조부는 덕기 아니면 맡길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괜히 너 아니어도 맡길 사람 많다. 누군가 맡아주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정걸식이라는 것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빌어먹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부는 이렇게 화를 내면서도 그 열쇠를 넣어버리려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덕기에게 열쇠를 맡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덕기는 병인을 거슬러선 안 되겠기에 추후로 다시 어떻게 하든지 아직은 순종하리. 자, 지금 덕기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고 제시된 소설의 시점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죠. 자, 근데 갑자기 밖에서 막 부석부석 옷 스치는 소리가 나더니 수원집이 조의관, 바로 덕기의 조부의 첩이에요, 첩. 그 수원집이 얼굴이 밝게서 들어와요. 이때까지 영창 밑에 바짝 붙어 앉아서 방 안의 수작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엿듣고 앉았던 것이다. 자, 근데 우리 조부랑 덕기는 수원집이 엿듣고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조부와 덕기는 인지하지 못한 인물의 행동을 지금 서술자가 제시해주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수원집이 들어와서 덕기가 당황해서 앞에 놓인 열쇠를 집어들고 일어서 버리죠. 그 수원집이 나가려는 덕기를 붙잡아요. 원래 수원집은 열쇠가 놓였으면 우선 그것부터 집어놓고서 따지려고 했는데 지금 덕기가 열쇠를 가져가 버려서 수원집은 지금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원집의 목적이 열쇠를 손에 넣는 것이었음을 알아둬야 합니다. 그 영감이 좀 더 혼돈천지로 앓거나 덕기가 이 집에서 초음 부르는 소리가 난 뒤에 오거나 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영감이 좀 더 빨리 죽거나 덕기가 좀 늦게 왔다라면 머리맡 철개가 조부의 금고를 의미하고요. 이 철개 안의 열쇠를 한 번은 만져볼 수가 있었을 것이다. 수원집은 열쇠를 손에 넣고자 했으나 지금 시기가 맞지 않았죠. 그 금고 열쇠를 한 번만 만져볼 틈을 타면 일은 피는 것이었다. 왜냐면 수원집은 지금 다른 사람이랑 모략을 꾸며서 덕기의 조부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덕기가 일찍 와서 아니면 조부가 예상외로 건강하게 있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수원집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이 집에 사자가 다녀나가기 전에 덕기가 먼저 온 것이다. 덕기의 옴이 빨랐던지 사자의 옴이 늦었던지 지금 이 부분은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서술자에 대한 거는 문제를 출제되기 좋으니 여러분들이 서술자의 특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덕기가 빨리 왔던지 아니면 사자가 늦게 왔던지 지금 수원집의 계략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고요. 자, 이댁 살림을 누가 맡든지 그거에 대해 알한 곳 있나요? 하지만 지금 말씀 눈치로 보면 살림을 아주 내맡기시는 모양이니 이왕이면 나더러는 어떻게 하라실지 이 자리에서 아주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죠.
수원집은 남상이 발끝난 것을 참느라고 밝았던 얼굴이 파랗게 죽습니다. 지금 인물의 외양과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서술자의 모습이 드러나고요. 자, 영감은 가슴이 벌렁벌렁하며 입을 딱 벌리고 누웠다가 간신히 대꾸를 해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조부의 건강이 지금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수원집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영감이 이렇게 죽고 나면 나한테는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감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수원집의 물질 만능주의적 태도가 나타납니다. 내용 일치 문제에 수원집은 물질 만능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 덕기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이렇게 막 타나였는데 수원집이 내 말이 그런가? 자네도 생각해보게. 할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이 집안에서 나를 누가 끔찍이 알아줄 사람이 있겠나? 자, 집안 사람들이 수원집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덕기 또한 그렇게 생각해요. 덕기도 조부 사후에 가족들이 수원집을 돌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용 일치 문제에 수원집과 다르게 덕기는 집안 사람들이 수원집을 챙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덕기가 이렇게 수원집을 타이르듯이 달래어서 수원집을 보내게 되고요. 중략 부분이 되고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우리 이름만 언급되었던 조부의 아들이자 조상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조부가 부친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따로 써주었다는 말을 혹시 들은 적 있는가? 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주자면 지금 상운이라는 덕기의 아버지이자 조부의 아들이 죽은 조부의 유서를 위조한 거예요. 근데 그 위조한 거를 안 들켰으면 좋은데 들켜가지고 지금 경찰서에 끌려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덕기를 불러서 덕기에게 신문하고 있는, 물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덕기는 깜짝 놀랐어요. 부친이 그동안 법석을 한 것은 큰 금고 속에 있는 조부의 도장을 집어다가 그런 유서를 위조해 가지려고 그랬던 것인가 보다 하는 짐작이 들었다. 자, 우리 덕기도 상훈이 조부의 도장을 훔쳐 유서를 위조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았죠. 몰랐다가 지금 짐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듯도 해요. 덕기가 부친을 싸고 도는 눈치를 보고 부장은 덕기를 입으로는 으르딱딱 거리면서도 속으로 제 아비보다 낫다고 생각하였다. 제 아비가 상훈이에요. 조상훈. 되지 않게 종교가, 되지 않게 민족운동가. 자, 상훈이가 평소부터 예수교인이요. 사회에서 껐떡대려는 위인인이 많지 믿게 보던 차에 이번 일을 보니 아주 개차반이로구나 하는 멸시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지금 여기는 부장의 생각을 서술자가 드러내는 부분으로 부장은 상훈 자체를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장은 상훈이 종교, 사회운동에 앞장서는 듯 하지만 정작 속으로는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위선적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장은 상훈을 표리부동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참에 상훈이가 잡힌 참에 이 상훈이를 아주 크게 벌 주려고 사법계에서 고등계로 넘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둑한 철갑옷을 입혀주게 될 것이다 하면서 부장을 이렇게 혼자 웃게 되죠. 자, 어쨌든 사건이 두셋씩 겹쳐서 상훈이 사건부터 집어치우려는 부장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자, 부장은 종이 한 장을 빼내어서 이것이 네 필적인가? 하고 물어봐요. 그건 조부의 유서였습니다. 조부가 직접 작성한 유서고요. 네 손으로 꺼냈든지 이것을 보면 부친은 잡힌 모양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 조부의 유서는 부친, 즉 조상훈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음에 또 한 장 내놓아요. 그럼 이것은 처음 것과 같은 날짜로 정미소를 상훈이에게 준다는 역시 조부의 유서이다. 물론 필적도 같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두 장의 유서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둬야 하는데 첫 번째 조부의 유서는 조부가 직접 작성한 유서예요. 상훈이에게 정미소를 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두 번째 유서는 상훈이 위조한 유서로 뭐 필적이나 도장 같은 것도 다 똑같이 찍혀 있는데 정미소를 상훈이에게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유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유서랑 두 번째 유서의 내용 헷갈리면 안 되고요. 두 개 다 필적 같고 조부의 도장 똑같이 찍혀 있고 둘 다 상훈이가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조부의 필적입니다. 라고 덕기가 대답하죠. 자, 잘못하면 위증죄가 될 것이니 잘 생각해 말을 해. 조부의 도장은 어디 있었나? 금고 속에 넣어두는데 아버지가 달려서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근데 사실 도장을 덕기가 진짜 상훈이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친이 언제라 하였는지 외책날까봐 좀 뻥뻥하게 덕기가 거짓말을 치죠. 그리고 덕기가 위증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걸 통해서 지금 덕기는 가족윤리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덕기가 가족윤리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인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게 맞았나 봐요. 그래서 눈짓을 하더니 이제 상훈이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꼴이 사람의 자식이 되어서는 차마 못 볼 노릇이에요. 이 반응은 전통적인 가치와 윤리에 기반한 정서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여러분들은 전통적 가치 그리고 가족 윤리와 같은 것들을 덕기가 우선시하고 있음을 아니면 덕기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아둬야 합니다. 자, 어떤 꼴이냐면 수갑을 질러서 포승을 허리를 질끈 동이고 흙이 뒤발을 한 모자를 채플린식으로 씌웠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앞으로 옆으로 흐트러진 것도 채플린식이다. 자, 지금 상훈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서술자가 드러나고 있고 자, 자식의 이런 꼴을 부모가 보고 느끼는 것은 그것은 불쌍하고 애처로운 애정이지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자식의 이런 꼴을 부모가 본다면 그 부모는 불쌍하고 애처로운 애정을 느낄 테지만 우리 덕기는 상훈의 부모가 아니잖아요? 덕기는 상훈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덕기는 불쌍하고 애처로운 애정보다는 장상의 위신이 모독되는 점에 대하여 일종의 허무감과 동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창피한 생각이 나는 것이다. 그 창피는 자기 개인과 맞 상대자까지를 포함한 일문일족의 시족적 불명예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부모가 자식의 이런 채플린식 이런 꼴을 본다면 불쌍하고 애처로운 애정을 느끼지만 지금 덕기는 상훈을 보면서 불명예, 창피, 동정과 같은 생각과 정서를 느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알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시족적 불명예를 느낀다는 것은 덕기가 구시대적 가족 윤리와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은 상훈의 비참한 모습에서 불명예를 느끼는 덕기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수능 특강이 제시된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대랑 관련된 문제 3개 정도 보고 사용 연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볼 문제는 5번 문제고요. 5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봅시다. 자, 5번 같이 보자면 일단 가장 적절한 거 1번이죠. 우리 조부는 가문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아 가부장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조부는 사당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덕기를 공부시켰고 이제는 덕기가 자신 대신 그 일을 맡을 수 있다는 생각에 학업 포기를 종용하고 있죠. 자, 이는 덕기의 공부보다 가문을 더 중요시하는 것으로 가부장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우리 덕기가 조부한테 살림은 그 아범대로 맡으라고 하시지요 라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따라서 뭐 손자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지도 않고 자상한 인물이라고도 보기 어렵고요. 3번 윗글에는 조부가 덕기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것은 드러나지만 조부가 이기적인 인물임을 드러내는 부분은 없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고 4번 덕기한테 열쇠를 맡으라고 하는 부분은 단정적이므로 지금 우유부단한 조부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번 조부의 재산은 금고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돈에 결벽증이 있는 인물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조부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6번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6번 같이 보자면 일단 기억, 우리 인물 간의 대화는 드러나지만 우리 대화를 통해서 지금 사건 전개를 속도감 있게 전달하고 있는 건 아니므로 기억은 적절하지 않게 되고요. 니은, 우리 제시된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상훈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독자는 상훈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게 되므로 니은은 적절하게 됩니다. 자, 디귿. 우리 부장이 가지고 있던 상훈이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여 부장이 상훈에게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므로 적절하게 되고요. 리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상황에 개입하는 부분은 드러나지만 그 부분이 특정 인물의 입장을 옹호하는 평가는 아니었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미음. 장면에 따라서 서술의 주체는 바뀌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죠. 따라서 적절한 것은 니은 디귿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 문제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12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3번이죠. 우리 일단 기억부터 보자면, 자, 기억은 처음과 같은 날짜로 정미소를 상훈이에게 준다는 역시 조부의 유서이다. 물론 필적도 같다와 큰 근거 속에 있는 조부의 도장을 집어다가 그런 유서를 위조를 통해 두 유서는 필적이 같고 같은 도장이 찍혀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니은, 정미소를 상훈에게 준다는 내용은 상훈의 유서에만 쓰여 있는 것이므로 공통점이 될 수가 없죠. 자, 디귿. 네 손으로 꺼냈든지 이것을 보면 붙이는 잡힌 모양이다를 통해 조부의 유서를 상훈이가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요. 리을. 부장이 꺼내놓은 두 장의 유서는 둘 다 상훈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상훈이 붙잡혀서 부장에게 넘어간 것이죠. 따라서 상훈의 유서 또한 상훈이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나다라, 니은지근 리을로 3번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사용 연계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3대 또한 우리 지문 확인과 지문 확인 답, 그리고 내용 암기, 암기 테스트, 교재 변형 문제, 서술형 문제, 그리고 마지막 연계 기출 문제가 있는데, 우리 연계 기출 문제는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체만식의 태평천하와 연계해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3대 자체가 모의고사에 출제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3대 자체랑 연관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태평천하나 3대의 다른 부분과 함께 공부를 해두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3대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랑 변형 문제가 필요하다면 해당 파일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할 거고,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전학습의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